지난 10월 26일 대원군의 사저이자 명성왕후가 별궁으로 사용했던 운영궁이 4년간에 걸친 보수공사를 마치고 일반에게 공개됐다. 별궁이란 왕비가 될 규수가 임시로 머물던 궁으로서 가래식을 올리기 전에 갖가지 궁중법도를 익히던 곳이다. 이날 운영궁 개관 기념 행사에선 130년 전 바로 이곳에서 열렸던 고종과 명성왕후의 가래식이 재현돼서 눈길을 끌었다. 후폰인 가래식을 통해서 만백성의 공모가 돼 임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사의 또 다른 이면을 장식했던 여인들. 그들은 조선시대 왕비였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조선시대의 왕비는 어떤 모습일까요?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궁궐내에서 끊임없이 암투를 일삼던 시기와 질투의 여인, 또 임금의 사랑을 잃더라도 눈물과 희생을 강요받았던 비련의 여인, 또 외척 세력을 동원해서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결국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여인, 그것이 평소 우리가 알고 지내던 조선시대 왕비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오늘 역사 추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뒤에 가려져 있던 왕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임금 다음 가는 또 하나의 지존, 왕비. 그 왕비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조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평범한 규수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혼례식입니다. 성대한 국왕의 혼례식. 대궐에서 왕의 어명을 받은 사신들이 신부가 머물고 있는 별궁에 찾아온다. 혼례식 전에 신부를 왕비로 책봉한다는 왕의 책명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책명을 담은 교명함이 단자 위에 올려지면 이를 받기 위해서 드디어 신부가 등장한다. 민치록의 딸 민자영을 조선 제26대 왕비로 맞이한다는 책명이 선포되고 신부가 4번 절로 이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드디어 왕비로 책봉된다. 포위에 오른 왕비에게 상궁들이 일제히 절을 올리고 예를 표함으로써 신부를 왕비로 책봉하는 책비 의식이 끝나게 된다. 이어서 혼례식 또 하나의 절차 친형의식, 즉 국왕이 왕비를 궁궐로 맞아들이기 위해 별궁에 직접 행차하는 의식이 치루어진다. 국왕이 별궁에 도착하자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도열한다. 국왕이 왕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단 위에 오르면 드디어 왕비가 입장한다. 왕과 왕비가 단위에 올라서고 왕이 혼례의 상징인 기러기를 바침으로써 전한례를 마치게 된다. 궁궐로 들어갈 왕비에게 집주인이 훈계를 하고 나면 왕이 다시 단위로 올라오게 된다. 이제
국왕과 왕비가 나란히 보위에 오르고 문무백관이 국궁례를 올림으로써 친형 의식이 끝나게 된다. 마침내 왕비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이 왕비는 왕실의 살림을 이끌어갈 궁궐의 안주인으로서 또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한나라의 국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원래 왕의 혼례식은 나라님의 혼인, 즉 국혼이라고 해서 온 나라 안의 잔치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행사였으므로 그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운현궁에서 열린 가례식은 그중 일부를 재현한 것입니다. 원래 국왕의 혼례식은 6단계로 나뉘어져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육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격하고 까다로웠던 6단계의 행사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례도감 의궤에는 당시 국왕의 가례식 절차인 육례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별궁에 사신을 보내 청혼하는 납치의식, 청혼에 응해준 것에 대해서 예물을 보내는 납징의식, 가례 날짜를 정하는 고기의식, 왕비를 책봉하는 책비의식, 그리고 국왕이 별궁에 가서 왕비를 맞이하는 친형의식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왕과 왕비가 궁중에서 첫날 밤을 치르는 동례연 등 6가지 단계의 의식이 있었다. 이번 운영궁 개관 행사 당시 재현된 가례식은 육례 중 책비의식과 친형의식만이 재현된 것이다. 그런데 국조 오례의에 따르면 육례 중 친형을 치를 때 왕비는 사신이 왕을 대신해 맞이하도록 돼 있으나 조선 역대 왕들은 모두 친히 왕비를 맞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선조 이후에 별궁에서 왕비를 기거토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관행화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직접 사가에 나가지 않고도 별궁에서 왕비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의식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왕비를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례도감 의궤에는 친형 의식을 마친 왕과 왕비가 동례연을 위해서 궁궐까지 행차하는 모습이 자세히 담겨 있다. 사령을 필두로 해서 전사대가 따르고 1700여 명의 긴 행렬이 이어진다. 국왕의 가마 뒤에는 가례의식 때 사용됐던 여러 물품들을 실은 가마들이 뒤따른다. 교명을 실은 교명요이, 옥책을 실은 옥책요이, 그리고 대물을 실은 금보요이 등에 이어서 왕의 가마와는 달리 사방을 막아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한 왕위 가마가 따르게 된다. 그 엄격했던 왕실의 혼례 절차를 글과 그림으로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가례도감 의궤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당시의 행사 절차뿐만이 아니라 행사 각 단계에서의 필요했던 물품들, 또 왕비가 어떤 옷을 입었고 화장은 어떻게 했고 머리의 장식에는 어떤 것을 이용했는지까지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옷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한나라 왕비로서의 권위와 품위가 옷 한 벌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옷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저 옷을 입고 과연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색깔로 보나 문양으로 보나 정말 하나의 옷이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어봤으면 하는 탐낼 만한 옷입니다. 요 동그란 수원적이 반듯반듯해지도록.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저기 왕비복을 지금 다니고 계시다 그래서 네, 왔는데 네. 이 복을 제가 좀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좀 입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하여튼 이 왕비복은요, 보가 이제 4개가 달리게 돼요. 등하고
이 가슴하고 어깨 양옆에 손톱이 5개 달린 용이 원형으로 틀고 있어서 이 흉배를 이 볼을 오조월령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4개 달리고요. 그다음에 이 수원적은 이 봉황새가 자웅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문양인데 양쪽 소매에 9개씩 이렇게 쭉 이렇게 꼬맸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소매니까 18개가 되죠. 그래서 이 수원적 수가 전부 51개나 돼요. 네. 예복 치마로는 청홍 치마를 이렇게 같이 입어야 예복 치마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저고리 삼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와 같이 꽃분홍 저고리를 속에 입고 또 노란색, 송화색 저고리를 또 입고 그리고 초록색 꽃분홍색, 송화색, 초록색의 저고리 3작을 비롯하여 남색 스란치마, 홍색 대란치마, 거기에 별이 저기에 이르기까지 왕비 홀레복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옷의 종류가 많은 만큼 그 옷을 다 입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수라 불리는 머리 장식에서 석이라고 불리는 신발까지 옷의 종류는 모두 23가지에 달했으며 그 옷을 모두 합친 무게는 무려 10.5kg이나 나갔습니다. 머리도 들지 못하겠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조선시대 왕비께서 이걸 입고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교수님? 이 저고리는 평소에 네. 늘 입는 평상복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아까 이 속에 입었었던 네. 당이가 있었죠. 예, 초록색 당이요. 이쪽에 예. 보이는 여기 초록색 당이와 그 스란치마 거기까지만 평소에 입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에 입은 것은 완전히 예복이죠. 왕비는 평소에는 소박하고 검소하게 옷을 입음으로써 만백성의 모범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홀레복만큼은 가장 정성을 들인 옷, 그래서 가장 화려하게 만든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국혼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의 홀례식이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행사였고 또 장차 왕실의 대를 이을 왕비를 책봉하는 뜻깊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정영실 씨 고개가 좀 아팠겠는데요. 옷의 무게가 10.5kg나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 왕비의 홀례복이 정영실 씨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왕비의 홀례복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고 격조 높은 솜씨라면 세계 어느 나라 궁중 홀례복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수준 높은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는 홀례식에 올라올 때까지 그 왕비의 후보들이 겪어야 할 절차는 정말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이 왕비를 뽑는 절차를 간택이라고 합니다. 간택, 말 그대로 널리 가려서 뽑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규수들 중에서 왕비의 적임자를 선발하는 그 간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통을 이어갈 왕이나 세자가 혼례를 치러야 할 나이가 되면 왕이나 세자와 비슷한 연배의 규수들의 혼인이 금지되는 전국적인 금혼령이 내려진다. 누구나 금혼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시성을 가진 처자나 왕대비나 대왕대비와 근친에 해당하는 처자들은 금혼령에서 제외된다. 금혼령 반포에 이어서 전국에서 처녀단자를 받아들인다. 처녀단자의 양식을 보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성명을 쓰고 생년월일을 밝히도록 했으며 위로 4대에 걸친 조상의 이름까지를 적도록 하고 있다. 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초간택을 치를 30여 명의 처자들은 궁궐 문턱을 넘으며 소뚜껑을 밟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다.
궁궐의 안주인이 될 사람들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긴 복도에 문짝을 떼고 발을 친 다음 왕족과 상궁들이 발 뒤에서 이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혼례를 치를 당사자인 왕이나 세자는 간택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초간택에서 30명이던 인원수가 재간택에선 5명에서 7명으로 줄게 된다. 그 간택의 글자 자체가 이렇게 가려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데서 보고선 뽑는다 하지만 사실은 서류 심사에서 대강은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그 사도세자의 빈궁, 세자빈 간택 쪽이에요. 보면 재간택 쪽이 벌써 달려들는 거예요. 이 왕이 옆내로다 발 안으로다가 그 본인만 불러들여서 네가 아무의 손녀딸이고 아무의 딸이구나. 널 보니까 강대무량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재간택 과정을 거쳐서 3명의 처자가 3간택의 후보로 올라온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결정된 1명의 후보가 가례식을 거쳐서 왕비로 탄생하는 것이다. 정작 결혼을 하게 될 당사자인 왕이나 세자에겐 간택 시 선택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에게는 왕비 이외에 많은 후궁을 둘 수 있었고 또 궁궐 내에는 후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보면 궁궐에 상주하고 있는 여인들의 품계를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내명부입니다. 이 표를 보면은 왕비는 품계를 초월해서 내명부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정일품 빈에서부터 종사품 수곤에 이르는 후궁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식 간택을 통해서 후궁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방법, 즉 승은을 입고서 후궁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궁궐 내에는 승은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궁궐 내 여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궁인, 궁첩, 궁이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궁녀들은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소속과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품계를 가진 정식 내인과 품계를 갖지 못한 견습 내인으로 분류됐고 대부분 4, 5세 어린 나이에 궁궐에 입궐해서 15년 후라야 관례를 치르고 정식 내인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관례를 치르고도 15년이란 세월을 더 기다려야만 상궁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임금의 측근에서 임금의 일상을 돕는 상궁들은 아주 특별한 계층에 속했다. 임금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승은을 입을 확률이 높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궁궐에 들어오는 처자들은 임금에게 승은을 입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숙성한 나이에 궁궐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 처녀 감별이 행해졌다. 즉 앵무새 피를 팔목에 발라 묻으면 처녀고 흘러내리면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녀의 수가 600여 명에 달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왕의 눈에 띄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궁녀들은 궁궐 안에서 평생 처녀로서 외로운 여생을 보냈던 것이다. 이렇게 외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궁녀들 사이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존재하기도 했다. 당시 기록에는 동성연애를 뜻하는 대식이란 표현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궁녀들의 소원은 승은을 입어 후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승은을 입게 되면 꼭 후궁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던 것이다. 또한 승은을 통해 왕손을 낳게 되면 왕실 족보인 선원보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승은은 하룻밤 사이에 이들의 운명을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였다. 조선조에는 정식 가례를 통하지 않고 승은을 통해 세자를 낳아서 그 세자가 왕위에 오른 7명의 후궁들이 있었다. 이들의 신인은 종묘가 아닌 칠궁에 따로 모셔져 있다.
정식 왕비는 아니었지만 가까이서 임금을 모시고 왕통을 이었던 후궁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이 씨를 비롯해서 경종의 생모 희빈장 씨 등이 모셔진 칠궁의 모습은 높은 담장 속 궁중 여인들의 삶을 엿보게 하고 있다. 베일에 쌓여있는 조선시대 구중궁궐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누가 과연 임금의 눈에 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마 미모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왕비 간택 시에도 가문과 덕성이 강조되긴 했지만 미모도 중요한 조건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 11년 8월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빈을 간택하는 데 있어서 가문과 덕성은 지극히 중요한 조건이요. 허나 자색이 예쁘지 않다면 이 또한 훌륭한 규숙감이라고 볼 수 없소. 창덕궁으로 처녀들을 불러 직접 심사하게 하면 어떠하오. 그러자 한 신하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오나 전하, 그러하오시면 혹시 자색에 치우쳐 마음의 부덕함을 보지 못할 우려가 있사옵니다. 먼저 처녀들의 집을 방문하여 후덕한 처자들을 선발한 후 그들을 다시 창덕궁으로 불러 모아 자색을 살피심이 어떠하올런지요. 윤허하시옵소서. 자색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색이 뛰어나다는 조선시대 미인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 미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기록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선의 미인의 모습을 이 조선시대 문헌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조선시대 미인의 조건은 살결은 옥처럼 투명하고 희다. 그리고 눈썹은 가늘고 수나미가 앉은 모양이다. 볼은 복숭아 빛깔을 닮아서 발그레하다. 입술은 앵두처럼 빨갛다. 그러나 왕비를 비롯한 조선시대 미인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인의 표준 얼굴을 연구해온 조용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이 현대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서구화된 미인관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서구화된 미인관이란 말은 이마가 좀 이렇게 넓고요, 잘 이렇게 볼록하고, 그리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고, 그다음에 코가 약간 높고 입술이 좀 약간 두툼하고, 그리고 광대뼈 있는 부분, 얼굴의 이 가운데 부분이 커서 얼굴이 활달한 인상을 주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얼굴이 납작해서 소극적이고 이렇게 고즈넉한 이런 인상을 좋게 봤습니다. 네. 조선 사회에서는 그 신분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달랐나요? 예, 그런 걸 이제 양반가의 그런 초상 부인들의 초상, 귀부인들의 초상을 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나죠. 얼굴이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마가 높아요. 코가 깁니다. 턱도 크고, 입술이 너무 작지 않고, 그러나 두텁지 않은 아마 이런 형을 좋게 봤을 겁니다. 풍속화라든가 미인도에 나타난 이런 그림들은 그 모델이 대개 기생들이었고, 대개 서민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좋게 봤던 이런 얼굴형입니다. 그럼 왕비 간택의 기준은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양반가에서 며느리를 맞았기 때문에 왕비를 간택했으니까 양반가의 그 얼굴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말로 하면은 좀 성적 매력이 있는 그런 미인형, 이런 형은 아주 혐오됐죠. 아주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얼굴이 좀 검소해 보이고, 실제적으로 보이고, 남성적으로 보이고, 이런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 우리가 미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탤런트들을 보면은 이 최실아 씨 같은 형은 그게 남방계형이고, 원미경 씨나 고두심 씨 같은 분은 북방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라면 이런 형은 왕비로 간택되는 예가 뭐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북방계형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왕비가 간택이 됐을 겁니다. 저라면 예, 과연 왕비로 간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예. 네. 이제 얼굴이 긴다는 점은 북방계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방계는 눈이 이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눈 쌍꺼풀이 있으면 그 당시로서는 아주 천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조선시대 왕비 간택 시 중시됐던 미모의 기준은 현대적인 기준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왕비나 세자빈이 갖추어야 할 미모의 기준은 얼굴 생김도 중요하지만은 덕성이나 인품이 더욱 강조됐고 또 외모의 기준도 일반 서민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정식 간택을 거치지 않고 임금의 승은을 입어 후궁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는 자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을 겁니다. 당시의 경국지색이라고 일컬어지며 임금의 총애를 얻어 일개 궁녀에서 왕비의 자리에까지 뛰어올랐던 특별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장희빈입니다. 어린 나이에 궁녀로 궁궐에 입궐한 장옥정. 그녀는 임금의 승은을 입어서 일개 궁녀에서 내명부 종사품 수건에 이르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이품 소위를 거쳐 정일품 비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고 급기야는 왕비로 책봉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한 여인이 궁녀에서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경신 환국으로 인해 정치의 주도권이 기존의 남인에게서 서인으로 넘어가게 된다. 남인 세력의 몰락으로 가세가 기울게 된 장옥정은 생계를 위해서 어린 나이에 궁녀로 입궐하기에 이른다. 평소 미모가 뛰어나고 총명했던 그녀는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다. 그러나 입궁 7개월 만에 서인 세력의 견제로 궁궐에서 쫓겨난다. 서인 세력의 후원자였던 대왕 대비가 죽자 그녀는 다시 재입궁한다. 재입궁 후 그녀는 숙종의 총애를 받아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일개 궁녀였던 그녀가 내명부 종사품 수건에서 정이품 소위에까지 오르게 된다. 더욱이 그녀가 왕자 균을 낳고 그 왕자가 원자로 책봉되자 내명부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데 원자 책봉의 부당함을 주장하던 서인 세력이 축출되면서 다시 남인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기사 환국이 발생한다. 결국 이 사건으로 서인의 총수였던 송시열은 귀양을 가서 사약을 받게 된다. 남인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장희빈은 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결국 서인 세력의 몰락과 함께 인현왕후 민비도 폐출된다. 그 사이 3년 반 동안 왕비 자리를 장희빈이 차지한다. 비인에 이어서 왕비에까지 오른 것이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인현왕후 복위 운동이 전개된다. 결국 갑설 환국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장희빈은 다시 비인으로 강등된다. 수세에 몰린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음해하기 위해서 주술을 걸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인현왕후는 인현녀를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복위한 지 7년 만에 승하하고 만다. 인현왕후가 죽자 숙종은 장희빈에게 신당을 설치해서 무고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내린다.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신분으로 궁궐에 들어왔던 두 여인은 두 달여 사이로 함께 생을 마감한 것이다. 장희빈이 책비되고 또 사사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단순히 여자들의 질투라든지 이 사건으로만 봐서는 역사를 미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그 두 여인을 밀고 있었던 배후의 정치 세력과 연계선상에서 설명되어야 옳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을 한 왕을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이 벌였던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 배경에는 당시 전개됐던 환국이라는 정치 상황과 또 두 여인의 왕비 등극 과정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조선시대 새로운 비비인의 등장은 조선 정치사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했고, 이 때문에 왕비 책봉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조선의 정치 판도를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선의 왕비들은 궁궐의 안살림만을 맡아서 보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과 더불어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도 했으며 더러는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렴청정이라는 정치 형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수렴청정이란 국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를 했을 때 왕실의 최고 여자 어른이 발을 들이우고 대리 정치를 실시함을 뜻한다. 12세에 즉위한 명정 초 문정왕후가 섭정을 실시하면서 기본 틀을 갖춘 조선시대 수렴청정의 역사는 순조 때 정순왕후에 와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정순왕후 섭정 당시 제정된 수렴청정 절목에는 당시 실시된 수렴청정의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완비된 제도 속에서 본격적으로 수렴청정을 실시하게 된 정순왕후는 단순한 후견인에 머무르지 않고 강력한 정치 권력을 행사한다.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을 정당화하는 데 정치력을 모은다. 그러나 정조는 생부인 사도세자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함으로써 정순왕후와 정치적 대립을 보인다. 그러던 중 정조가 갑자기 서가하고 순조가 어린 나이로 등극하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실시하게 이른다. 그녀는 영조에 대한 의리를 전국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조를 지지하던 시파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기에 이른다. 내가 아녀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사를 돌보기로 결심한 것은 영조대왕의 성덕을 받들고 그 뜻을 이어받아 조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오. 해서 주상의 보령이 15세가 될 때까지 경들의 각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 누누이 강조하질 않더이까. 헌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 불온한 무리들이 잡스런 마음을 품고 조정을 넘보는 일이 있다고 들었소이다. 대체 그 진상이 무엇인지 상세히 고하시오. 망극하옵니다. 마마. 신등이 불충하고 무상한 탓이옵니다. 나라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했는데도 신등이 따라 죽지 못한 것은 오로지 종국을 호위하고 어리신 주상을 보좌하기 위해서였사옵니다. 허나 협잡한 무리들이 그 뜻에 거슬러 대체 영조대왕의 의리를 거스르는 그 협잡한 사람들이 누구란 말이오? 속히 알아내질 않소. 먼저 윤행임이라는 자를 단죄하심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윤가는 선왕의 총애를 빙자하여 조정의 신하들을 통제하고 자기 무리들을 모아 뒷날을 계획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또한 최재공이란 자는 의리를 바꾸고 당을 모으는 한편 서악을 유입하여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사옵니다. 바지가심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이런 발칙한. 군영에도 문제가 심각하옵니다. 지금의 장용령을 움직이고 있는 자들은 호조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며 영조 대왕의 의리마저 저버리고 있사오니 군영 자체를 개편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이오? 내 이자들을 결탄코 용서치 않으리다. 이 조정이 영조대왕께 보답하는 길은
하나도 의리이고 둘도 의리라 하였거늘 주상이 어리고 아녀자가 조정을 이끈다 하여 이 의리를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면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일. 이 자들을 영률로서 엄중히 다스려 그 죄를 영조대왕 영전에 고하도록 하시오. 자신을 스스로 여주 또는 여군이라 칭하며 여왕이기를 자처했을 만큼 정순왕후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정순왕후의 권력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렴 청정은 왕이 15세가 될 때까지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순왕후도 발을 내리고 정권을 내놓는 철렴이란 형식을 통해서 조정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철렴을 끝내고 순조가 즉위한 후 전국이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돌아가자 정순왕후는 다시 정사에 관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오늘은 자정 깨워서 경들에게 기니 하게 하실 것이 있어 직접 수렴하실 것이오. 하오나 전하. 하오나라 하시었소? 내 지난 4년 동안 친히 조정을 이끌어 왔거늘 이제 와서 새삼 그것이 이상할 이유라도 있단 말이오. 이제 주상의 보령이 15세가 되셨사옵니다. 해서 직접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온데 이제 다시 수렴을 하신다 하면 온당치 않은 일인 줄로 아려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왕 대비마마, 신들은 마마께서 지난 4년 동안 총사를 바로 세워주시었고 민심을 안심시킨 은덕을 잊지 않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수렴을 끝내고 철렴을 하신 후에 다시 조정에 나오시겠다 하심은 국조에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례에 없던 일인 줄로 아옵니다. 하여 신들은 어찌하면 좋을지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허나 근자의 예사롭지 못한 기운이 조정 내에 감돌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소. 영조대왕의 의리를 저버리자는 무리들이 다시 속출하고 있다는데 내 어찌 나란 일을 대충 보고만 있으란 말이오. 하오나 마마, 철렴하신 후에 이제 다시 조정에 나오신다 하시면 지난 4년간의 덕을 저버리는 길이옵니다. 신은 이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손들이 마마의 은덕을 그릇되게 평가하지는 않을까 우려되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체 이 조정엔 경돌 2사람밖에 없단 말이오. 매번 사단이 있을 적마다 안 된다 걷어달라 같은 말만 반복하니 내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소이다. 경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거두리다. 하지만 차후에 전할 말이 있을 땐 언교를 써서 내릴 터이니 그런 줄 아시오. 조선 후기 왕비가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 시기 정치 질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7세기 붕당 정치와 같이 신료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정치 질서가 비교적 그들의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을 때에는 왕비가 정치에 관여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18세기 군주와 신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정치 질서는 사실 19세기에 와서 많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유래를 찾기 어려운 세도 정치가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선왕조 몇백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정치 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왕의 권위란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큰 힘을 휘둘렀던 정순왕후마저도 일단 수렴청정을 끝낸 다음에는 다시 정치에 공개적으로 관여하면서 국왕의 권위를 위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천하를 호령하며 스스로를 여왕이라 칭하던 정순왕후도 일단 왕에게 권한을 넘겨준 다음에는 왕의 권위를 위협하는 일체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법을 거스르거나 또 그동안 전해져 내려온 기본 정치 질서 자체를 깨뜨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서 붕당 정치 질서가 흔들렸다고는 하지만 조선시대는 정치 자체가 공개적이고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몇몇 소수에 의한 장막 정치가 아니고 원로 대신들이 국왕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원상제를 실시하는 등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 일선에 나섰던 왕비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대부분의 왕비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조선시대 왕비에겐 가래를 올리기 전인 별궁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과 수련이 요구됐다. 내훈이나 소학 등을 통해 왕비로서의 교양과 궁중법도를 익혀야 했던 것이다. 별궁 생활을 마치고 궁궐의 안주인이 된 왕비가 평생 거처하게 되는 곳이 바로 대조전이었다. 죽는 날까지 대조전을 벗어날 수 없었던 왕비를 위로해서 대조전은 곤전정당, 즉 왕비를 위한 집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대조전은 왕과 왕비의 침실로서 궁궐 내 가장 지엄한 곳이다. 그 중에서 서원돌이라 불리는 서쪽의 방이 왕비의 침실이었다. 이곳에서의 왕비는 훌륭한 내조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뛰어난 학문적 소양과 정치적 식견 등이 요구됐다. 당시 왕비들의 친필로 남아있는 문서에서 왕비들의 뛰어난 문장력과 학문적 식견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왕비들은 궁중 내에서 직접 누에를 치기도 했다. 왕비 스스로 한나라의 국모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했던 것이며 검소와 절약을 몸소 실천했던 것이다. 왕비를 검비로까지 불렀다는 당시의 기록은 조선시대 왕비에게 얼만큼 검소와 절약이 요구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왕비는 만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한나라의 국모로서 근검 전략을 몸에 익혀야 했으며 또 왕의 훌륭한 내조자로서 끊임없는 교육과 수련을 쌓아야 했습니다. 또한 덜어는 왕을 대신해서 국정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정치적인 식견도 넓혀야 했던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화려한 생활 속에서 사치와 시기와 질투를 일삼던 궁궐 내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체 국정을 이해하고 또 나랏일을 걱정하던 대표성 있는 공적인 존재로서의 왕비였던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조선시대의 왕비를 멜로드라마적인 시각으로 파악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이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